3시간 42분.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세계 4위. 해군력을 자랑하는 일본 함대가 독도 점령을 포기하고 철수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24시간 점령? 터무니없는 계산이었죠. 가이돈 블랙웰, 영국 루시 해양전략 선임연구원이자 24년간 전장을 분석해온 군사 전문가입니다. 걸프전, 소말리아 해적 진압, 나토 해상훈련까지 직접 경험했죠. 사람들은 그를 철의 분석가라고 불렀습니다. 숫자가 곧 진실이라고 믿어왔으니까요. 일본이 독도 점령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을 때 전 세계가 긴장했습니다. 블랙웰 역시 즉시 분석에 착수했죠. 함정수, 톤수, 항공전력. 모든 숫자가 일본의 우위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단 한 번도 독도에 도달하지 못했죠. 도대체 무엇이 세계 4위 해군을 막아선 걸까요? 저는 가이돈 블랙웰입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루시의 해양전략 선임연구원이죠. 24년간 영국 해군에서 복무했습니다. 걸프전, 소말리아 해적 진압, 나토 해상훈련까지 직접 겪었죠. 사람들은 저를 철의 분석가라고 부릅니다. 감정보다 시스템, 직관보다 데이터. 제 보고서 오차 범위는 1% 이내입니다. 전장에서 배운 건 하나였습니다. 숫자가 전쟁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함정수, 톤수, 항공전력만 있으면 승패가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여름, 그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독도는 24시간 내에 점령 가능하다. 일본 우익 정치인의 이 발언이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처음엔 웃었습니다. 정치인들의 허세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발언은 확산됐습니다. 일본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국제뉴스 헤드라인이 바뀌었죠. 동북아 해상위기, 독도 분쟁 재점화. 루시 내부의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블랙웰, 즉시 분석 들어가. 상황을 분석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죠. 저는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세계 4위급 해군력입니다. 함정 154척, 총톤수 48만 톤. 이지스함 8척, 헬기 탑재 호위함 4척, 잠수함 22척. 항공전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F-35B 전투기, P-1 해상 초계기, 공중급류기까지 갖췄죠. 반면 한국 해군은 어떻습니까? 함정 120척, 총톤수 32만 톤. 이지스함 3척, 잠수함 18척. 숫자만 보면 답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지리적 요소를 검토했죠. 독도에서 일본 오키나와 기지까지 거리 약 900km. 독도에서 한국 울릉도 기지까지 거리 87km. 거리상으론 한국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중심이 문제였습니다. 오키나와, 이와쿠니, 사세보, 요코스카. 일본은 전방 기지가 여러 개입니다. 병력 순환과 보급이 자유롭죠. 제가 가정한 시나리오는 이랬습니다. 미국은 영토 분쟁의 중립을 지킨다. 일본은 단독으로 작전을 감행한다. 한국은 고립된 상태에서 방어한다. 이 조건에서 계산을 돌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68%. 일본이 독도를 24시간 내에 점령할 확률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워왔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이상한 파일이 책상에 놓였습니다. 독도 방어 작전 체계 마이너스 기밀. 한국 해군 내부 문서였습니다. 누가 보낸 건지 몰랐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KDX-3 배치 2, 장보고 3급, 해성, 홍상어. 통합지휘, 킬체인, 전자전. 생소한 용어들이 나열됐습니다. 제 표에는 없던 단어들이었죠. 왜 이 책에는 내 분석에서 보이지 않았지? 불편한 직감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카탈로그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실전 데이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일본 전직 해상자위대 간부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독도 점령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공개 도발이었습니다. 저는 68%라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데이터로 끝내겠다.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68%라는 숫자가 유독 무거웠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만약 그들이 정말 움직인다면 어떻게 됩니까? 전장은 결국 물량의 싸움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숫자가 맞다면 제 양심은 어디에 둘 것입니까? 파일 속 독도 방패라는 단어가 저를 응시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68%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새벽 4시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독도 방패작전 체계. 이번엔 제대로 읽기로 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킬체인 3분 대응 루프. 3분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위협 감지 30초, 결심 1분, 전력 배치 2분. 총 3분 만에 모든 대응이 완료된다는 겁니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불가능하다. 나토 해상훈련에서 평균 대응 시간은 15분입니다. 가장 빠른 미 해군도 8분이 걸리죠. 3분은 말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문서는 계속됐습니다. GAN 이지스 레이더 체계. 탐지거리 40% 확장. 동해 전 해역을 실시간 감시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40% 확장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기존 이지스 레이더 탐지거리는 약 500km입니다. 40% 확장이면 700km가 넘습니다. 동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범위죠. 카탈로그 수치일 뿐이야.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실전에서 이런 성능이 나올 리 없다고 생각했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장보고 3급 잠수함 마이너스 리튬이온 배터리. 초저소음, 장시간 잠항. 수중의 유령. 문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잠수함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먼저 개발했다고 들었죠. 하지만 한국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까? 문서에 따르면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디젤 잠수함보다 소음이 10분의 1 수준. 바다 배경 소음과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음 접근, 기습 타격. 이 6글자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적 함대가 접근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격당한다는 뜻입니까?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정밀 타격 체계 마이너스 해성, 홍상어. 해성 대한미사일 사거리 300km. 홍상어 어뢰 사거리 20km 이상. 다층 방어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00km 밖에서 1차 저지. 50km 안쪽에서 2차 요격. 20km 이내에서 수중 봉쇄.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키는 게 아니라 통제한다고? 문서의 표현이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방어가 아니라 통제.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방어는 공격을 막는 겁니다. 통제는 적이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독도를 중심으로 300km 원을 그렸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기지가 걸렸습니다. 50km 원을 그렸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 전체가 포함됐습니다. 20km 원을 그렸습니다. 독도는 완전히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건 요새가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거미줄이다. 해류처럼 얽힌 선들이 보였습니다. 레이더, 잠수함, 미사일, 어뢰. 모든 게 하나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문서 마지막 페이지에 도표가 있었습니다. 킬 웹 통합 지휘 체계. 위성, 이지스함, 잠수함, 전투기, 해안기지. 모든 전력이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정보 공유 시간 0.3초. 타격 명령 전달 시간 1초 이내.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소리내어 물었습니다. 나토 통합훈련에서도 정보 공유는 최소 5초가 걸립니다. 각 군이 다른 시스템을 쓰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문서는 0.3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같은 체계를 다듬어왔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숫자 대체계. 이 두 단어가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숫자를 믿어왔습니다. 함정이 많으면 이긴다고 배웠죠.
하지만 이 문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체계가 숫자를 이긴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덮었습니다. 3분 전장에서 12분의 격차는 0원이다. 이 문장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만약 일본 함대가 15분 만에 대응하는데 한국이 3분 만에 움직인다면 어떻게 됩니까? 12분이라는 시간 동안 전장은 이미 한국 것이 된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68%라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그 숫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은 빛나고 수중은 침묵했다. 문서 속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보이는 전력과 보이지 않는 전력. 저는 보이는 것만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바다 아래는 계산하지 못했죠.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68% 옆에 커서를 놓았습니다. 지워야 할까요? 아니면 더 확인해야 할까요? 저는 내 숫자를 지울 준비가 되었습니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시뮬레이션을 돌리기로 했죠. 문서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 전장 상황을 재현해야 했습니다. 루시에는 최첨단 해전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나토 훈련에도 쓰이는 시스템이죠. 저는 시뮬레이션 실문을 열었습니다. 일본 함대 12척, 독도 직진 시나리오. 컴퓨터에 조건을 입력했습니다. 항공모함 1척, 이지스함 4척, 상륙함 3척, 호위함 4척. 속도 20노트로 독도를 향해 직진합니다. 출발지는 오키나와 기지. 도착 예상 시간은 42시간 후입니다. 한국 대응 시작.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위협 감지 30초. P3C 초계기가 상승했습니다. 일본 함대 위치 확인 15초 만에 완료. 결심 단계 1분. KDX-3 이지스함 3척이 남하 명령을 받았습니다. 장보고 3급 잠수함 2척이 잠복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전력 배치 2분. 모든 전력이 지정된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3분 정말 3분이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문서에 적힌 대로였습니다. 위협 감지부터 배치 완료까지 정확히 3분. 일본 함대는 아직 항해 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전진하고 있었죠. 시뮬레이션이 계속됐습니다. 일본 함대, 독도로부터 400km. 한국 전자전 개시. 위성통신 교란, GPS 오차 발생. 일본 함대의 레이더에 노이즈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지휘망이 흔들린다. 화면 속 일본 함대 대형이 흐트러졌습니다. 통신이 끊긴 함정들이 혼란스러워했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빨간 점들이 직선으로 파고든다. 일본 함대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멀어가고 있었습니다. 독도로부터 300km. 한국 해성 대한미사일 발사 준비. 목표물, 일본 상륙함 1번함. 발사.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마하 0.9의 속도로 수면을 스쳤습니다. 일본 함대 레이더가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요격 미사일 발사 2발. 한 발 명중, 한 발 회피. 해성 한 발이 상륙함 측면을 강타했습니다. 물기둥 하나가 해역을 침묵시켰다. 상륙함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함대 지휘 체계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혼란이 가중됐죠. 독도로부터 200km. 장보고 3급 잠수함 2척 작전 개시. 수심 150m에서 무음 대기 중이었습니다. 일본 함대가 그 위를 지나갔습니다. 소나가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바다 소음 아래의 침묵이라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잠수함은 정말 유령이었습니다. 홍상어 어뢰 발사. 목표물 호위함 2번함. 어뢰가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시속 50km, 능동 유도 방식. 호위함이 어뢰를 감지했습니다. 회피 기동을 시작했죠. 하지만 어뢰는 따라붙었습니다. 20초 후 명중. 호위함 용골이 부러졌습니다. 일본 함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함대 지휘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위에서 미사일이 날아오고 아래에서 어뢰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독도로부터 150km.
일본 함대 속도 감소. 대형 재정비 시도. 하지만 전자전 교란은 계속됐습니다. 지휘 통신망이 끊겼다 이어졌다 반복했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시뮬레이션 시작 후 3시간 42분. 일본 함대가 멈췄습니다. 더 이상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함대 지휘관이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들어오는 순간 이미 끝이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시간 42분. 24시간은커녕 4시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지도 위의 색은 바뀌지 않았지만 전장 권한은 바뀌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한 발짝도 독도에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68%라는 숫자를 봤습니다. 커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웠습니다. 68%를 지운 것은 내 오만이었다. 새로운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점령 불가능 전장은 이미 통제되었다. 3분은 전쟁에서 영겁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버리고 시스템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3시간 42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죠. 혹시 제가 변수를 잘못 입력한 건 아닐까요? 일본 함대의 전력을 과소평가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시뮬레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조건을 완전히 바꿔보기로 했죠. 일본 함대를 12척에서 24척으로 2배 늘렸습니다. 항공모함 2척, 이지스함 8척, 상륙함 6척, 호위함 8척으로 구성된 대규모 함대였죠. 물량으로 압박하는 겁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한국의 대응 체계가 포화 상태에 빠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함대가 오키나와를 출발했고 한국의 대응이 시작됐죠. 위협 감지 30초, 결심 1분, 배치 2분. 똑같은 루틴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자전이 개시되자 일본 함대의 통신망이 다시 교란됐습니다. 24척이라는 큰 규모가 오히려 약점이 됐죠. 지휘 체계가 복잡해질수록 통신 두절의 영향은 더 커졌습니다. 함대가 2배로 늘어났지만 혼란도 2배가 된 겁니다. 해성 미사일이 다시 발사됐습니다. 이번엔 목표물이 여러 개였죠. 상륙함 3척을 동시에 타격하는 작전이었습니다. 300km 밖에서 날아온 미사일들이 거의 동시에 명중했습니다. 일본 함대의 방공망이 작동했지만 모든 미사일을 막을 순 없었죠. 3발 중 2발이 목표물을 강타했습니다. 수중에서는 장보고 3급 잠수함 3척이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번엔 잠수함도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3척의 잠수함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일본 함대를 포위했죠. 함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어뢰 사거리 안에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홍상어 어뢰가 여러 발 발사됐고 호위함 2척과 이지스함 1척이 피격됐습니다. 저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시작 후 4시간 15분이 지났습니다. 일본 함대는 또다시 철수 명령을 내렸죠. 함대 규모가 2배였지만 버틴 시간은 겨우 30분 더 늘어났을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숫자는 늘었지만 의미는 줄어든 겁니다. 세 번째 시뮬레이션은 더 극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야간 작전에 해무까지 추가했죠. 동해는 해무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입니다. 시계가 500m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이런 환경에서라면 한국의 레이더 우위가 약해질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야간과 해무는 오히려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죠. 한국의 GAN 이지스 레이더는 날씨의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 반면 일본 함대는 시각 정보에 크게 의존했죠. 안개가 자욱한 밤바다에서 전자전 교란까지 더해지자 일본 함대는 거의 장님이 됐습니다. 장보고 3급 잠수함들은 해무를 완벽한 어무물로 활용했습니다. 수면 위는 안개로 가득하고 수면 아래는 침묵으로 가득했죠. 일본 함대는 어디서 공격이 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4시간 38분 만에 또다시 철수했습니다. 네 번째 시뮬레이션에서는 다방향 동시 공격을 가정했습니다. 일본 함대를 3개 그룹으로 나눠서 독도를 향해 동시에 진입시켰죠. 북쪽, 동쪽,
남쪽에서 동시에 압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도 전력을 분산시켜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킬웹 통합 지휘 체계는 이런 상황을 오히려 효율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모든 전력이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정보가 즉시 공유됐죠. 어느 방향에서 위협이 오든 가장 가까운 전력이 즉시 대응했습니다. 적을 나누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5시간 23분 만에 세 그룹 모두 철수했습니다. 저는 5번째 시뮬레이션까지 돌렸습니다. 결과는 모두 비슷했죠. 가장 짧은 시간은 3시간 47분, 가장 긴 시간은 6시간 12분이었습니다. 24시간은커녕 하루의 4분의 1도 버티지 못한 겁니다. 5번의 시뮬레이션을 마친 후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수중작전의 실체가 궁금했죠. 장보고 3급 잠수함이 정말 그렇게 조용할 수 있을까요? 문서에는 수중의 유령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루시의 해양음향 전문가인 데이비드 헨리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데이비드, 리튬이온 배터리 잠수함의 소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블랙웰, 자네가 그걸 왜 물어보나?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 말인가? 아닙니다. 한국의 장보고 3급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도 리튬이온을 실전 배치했다는 건가? 그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라고 부르더군요. 데이비드 박사가 자료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데이터베이스에는 없군. 하지만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리튬이온 배터리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소음이 10분의 1 수준일 걸세. 바다 배경 소음과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지. 그 말은 소나로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정확히 그렇네. 특히 저속 항해 시에는 말이야. 시속 5km 이하로 움직이면 해류 소리에 완전히 묻혀버리지.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서의 내용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런 잠수함이 적 함대를 공격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공격받는 쪽은 공포에 질릴 걸세. 어디서 공격이 왔는지 알 수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건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들지. 전화를 끊고 저는 6번째 시뮬레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장보고 3급의 작전 과정을 세밀하게 재현해 보기로 했죠. 시뮬레이션 속에서 도산 안창호함이 작전 해역에 진입했습니다. 수심 200m에서 시속 3노트로 조용히 이동했죠. 일본 함대가 그 위를 지나가고 있었지만 소나는 아무것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바다의 소리보다 조용했으니까요. 함대와의 거리가 15km까지 좁혀졌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발사 수심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죠. 시속 3노트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150m, 140m, 130m. 수압과 심장이 같은 리듬으로 뛰는 듯 했습니다. 발사 수심 150m에 도달했습니다. 목표물은 일본 함대의 중심에 있는 상륙함이었죠. 홍상어 어뢰의 발사 각도가 계산됐습니다. 전기 모터가 작동하면서 어뢰가 발사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소음은 거의 없었습니다. 홍상어 어뢰가 목표물을 향해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시속 50km, 능동 소나를 켜지 않은 채 피동 유도로 이동했죠. 상륙함과의 거리가 5km까지 좁혀지자 능동 소나가 작동했습니다. 목표물이 확인됐고 종말 단계 유도가 시작됐습니다. 상륙함이 어뢰를 감지한 건 불과 30초 전이었습니다. 회피 기동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죠. 어뢰가 상륙함의 중앙부를 강타했습니다. 물속의 섬광이 일었고 함체가 두 동강 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함대 지휘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뢰 공격. 잠수함이다. 위치를 찾아라. 하지만 소나는 아무것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이미 수심 200m 아래로 내려가 있었죠. 시속 3노트로 조용히 이동하면서 다음 공격 위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침묵은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적의 방공망은 하늘을 올려다봤고 우리는 바다 아래서 미소 지었던 겁니다. 2번째 어뢰가 발사됐습니다. 이번 목표물은 호위함이었죠. 같은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조용한 접근, 피동 유도, 능동 전환, 명중. 호위함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함대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디서 공격이 오는지 알 수 없었죠. 대잠 헬기를 띄웠지만 디핑 소나로도 잠수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으니까요. 전자전 교란이 강화됐습니다. GPS 오차가 1km급으로 커졌죠. 일본 함대는 정확한 위치조차 파악할 수 없게 됐습니다. 충돌 위험이 높아졌고 함대 대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시뮬레이션 시작 후 3시간 52분. 일본 함대 지휘관이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작전을 지속할 수 없다. 전 함대 철수하라. 퇴각의 사유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죠. 그들은 적과 싸운 게 아니라 미지와 싸웠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적, 들리지 않는 위협, 예측할 수 없는 공격.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견딜 수 없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잠수함의 실체를 이해하게 됐죠.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심리전의 도구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칼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6개의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모든 경우에서 일본 함대는 6시간 이내에 철수했죠. 이제 개인적인 확신을 넘어서 공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루시 본부 대회의실에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참석자는 해양전략 부서장 제임스 카터 제독, 동아시아 안보 담당 연구원 5명, 그리고 나토 연락관 2명이었죠. 저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면서 긴장했습니다. 제 결론이 받아들여질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회의실 불이 어두워졌습니다.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가 떴죠. 독도 해역 분쟁 시나리오 분석 마이너스 최종 보고.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독도 점령 가능성에 대한 종합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총 6개의 시나리오를 검증했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각 시나리오별 일본 함대의 철수 시간이었죠. 시나리오 1, 표준 함대 12척 마이너스 3시간 42분. 시나리오 2, 대규모 함대 24척 마이너스 4시간 15분. 시나리오 3, 야간 및 해무 조건 마이너스 4시간 38분. 시나리오 4, 다방향 동시 공격 마이너스 5시간 23분. 시나리오 5, 혼합 조건 마이너스 3시간 47분. 시나리오 6, 잠수함 중심 작전 마이너스 3시간 52분. 제임스 카터 제독이 손을 들었습니다. 블랙웰, 이 수치들이 신뢰할 만한가? 일본 해상자위대는 세계 4위급 해군력인데 4시간도 못 버틴다는 게 말이 되나?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제독님,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바꿔가며 6번이나 검증했죠. 핵심은 물량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의 킬체인 3분 루프 도표였죠. 한국은 위협 감지부터 전력 배치까지 3분이면 끝납니다. 나토 평균이 15분인 걸 감안하면 12분의 시간 우위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 12분 동안 전장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갑니다. 동아시아 담당 연구원 중 한 명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한국 측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 아닙니까? 과대평가된 수치일 가능성은 없나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같은 의문을 가졌죠. 그래서 교차 검증을 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떴습니다. 2023년 한미연합훈련 실측 데이터입니다. 미 해군이 직접 측정한 한국 해군의 대응 시간이죠. 평균 3분 12초로 기록됐습니다. 또한 2024년 림팩 훈련에서 한국 이지스함의 레이더 탐지 거리가 참가국 중 최상위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나토 연락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군 데이터라면 신뢰할 수 있겠군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장보고 3급 잠수함의 음향 시그니처 비교 그래프였죠. 리튬이온 배터리 잠수함의 소음 수준입니다. 해양 음향 전문가 데이비드 헨리 박사의 분석을 받았습니다. 바다 배경 소음 이하로 작동이 가능하다는 결론이었죠. 제임스 카터 제독이 팔짱을 꼈습니다. 결론이 뭔가, 블랙웰.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제 보고서의 핵심이었으니까요. 독도 점령은 전략적으로 실현 불가능합니다. 해역은 이미 한국의 통제 영역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제 결론이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제임스 카터 제독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와 양심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게 진실일 걸세. 다른 연구원들도 하나둘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연락관이 질문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입니까? 네,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국제 긴장이 고조되는 걸 막아야 하니까요. 제임스 카터 제독이 말했습니다. 그럼 보고서 제목을 정해야겠군. 뭐가 좋겠나? 저는 이미 생각해둔 제목이 있었습니다. 동해 교전 시나리오, 숫자가 죽은 날.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의실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군가 말했죠. 블랙엘 당신 시인이 될 뻔했군.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목은 진지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숫자를 믿어왔죠. 하지만 이번 분석을 통해 배웠습니다. 숫자만으로는 전쟁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걸 말이죠. 회의가 끝나고 보고서가 루시 공식 문서로 등록됐습니다. 영국 국방부에도 전달됐고 나토 본부에도 공유됐죠. 며칠 후 국제 언론들이 이 보고서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줄이 세계 지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검증은 저를 구했습니다. 숫자는 죽고 의지가 태어났습니다. 보고서가 공개된 지 일주일 후 저는 런던 국방전략 포럼에서 공식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국방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하는 자리였죠. 저는 무대 뒤에서 대기하면서 긴장했습니다. 제 결론이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예측할 수 없었으니까요. 사회자가 제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루시 해양전략 선임연구원 가이돈 블랙웰 박사를 모시겠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300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증언하러 왔습니다. 독도 해역에서 벌어질 가상 분쟁에 대한 진실을 말하러 왔습니다.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6개 시나리오의 결과 그래프였죠. 저는 총 6번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일본 함대 규모를 바꿔보고 기상 조건을 바꿔보고 공격 방향을 바꿔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점령 시도는 100% 실패합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실패 원인은 3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의 킬체인 3분 대응 루프. 나토 평균 15분에 비해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둘째, 전자전 우위. GPS와 통신망을 교란해서 적 함대를 장님으로 만듭니다. 셋째, 리튬이온 잠수함. 수중에서 탐지가 거의 불가능한 유령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 해군의 통합 지휘체계 도표였죠. 핵심은 이겁니다. 21세기 해양전은 물량의 싸움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싸움입니다. 한국은 50년 동안 같은 체계를 다듬어 왔습니다. 그 결과물이 지금의 독도 방어 시스템이죠. 한 청중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일본 해상자위대의 세계 4위 순위는 무의미하다는 말씀입니까? 무의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순위가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은 분명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도라는 특정 해역에서는 한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이점, 시스템 우위, 그리고 50년간 축적된 훈련 경험이 결합된 결과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간단한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방어를 넘어 통제로. 독도는 지켜지는 공간이 아닙니다. 통제되는 공간입니다. 한국 해군은 그 해역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모든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게 21세기 해양 통제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너무 단호하게 말한 건 아닐까 걱정됐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옆 사람도 일어났고 또 다른 사람도 일어났죠. 순식간에 300명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정적 뒤에 파도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데이터와 양심이 같은 방향을 가리켰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준 겁니다. 발표 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죠. 박사님, 이 분석이 동북아 안보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긴장을 완화시킬 겁니다. 불가능한 시나리오로 갈등을 부추기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니까요. 한국 정부와 접촉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필요하다면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역할은 분석가입니다. 정책 결정은 각국 정부의 몫이죠. 다음 날 국제 언론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헤드라인들이 인상적이었죠. 침묵하는 수호자, 한국 해군의 독도 통제 시스템. 방어에서 통제로 21세기 해양전의 새 패러다임. 영국 전문가, 독도 점령 불가능 선언. 루시 사무실로 돌아오자 제임스 카터 제독이 저를 불렀습니다. 블랙웰, 나토 본부에서 연락이 왔네. 한국 모델을 동맹국 해군 훈련에 벤치마킹하고 싶다는군. 정말입니까? 그래, 자네 보고서가 한 문장으로 국방 정책을 움직이고 있어. 과신은 없고 기준만 남았다는 평가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흐렸지만 제 마음은 맑았습니다. 저는 숫자만 믿는 분석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스템과 의지를 이해하는 전략가가 됐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빈 노트를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제목을 적었죠. 침묵의 바다 마이너스 21세기 해양 통제의 새로운 언어. 저는 증인이 됐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기록할 차례였습니다. 6개월이 흐른 후 저는 제 책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런던 자택 서재에 앉아 독도 해역을 바라보는 위성 사진을 모니터에 띄워놨죠. 그 작은 섬 주변에서 제 모든 확신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졌습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고민했죠. 50년 해군 생활과 10년 연구 경력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은 물량이 아니라 준비와 의지의 싸움이다. 이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제가 독도 분석을 통해 배운 핵심이었죠. 일본 함대 154척과 한국 함대 120척이라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50년간 같은 해역을 지키며 다듬어온 시스템이었죠. 킬체인 3분 루프, GAN 이지스 레이더, 리튬이온 잠수함, 통합 지휘 체계.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돼 완성형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겁니다. 다음 문단을 썼습니다. 한국 해군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침묵이었다. 세계 각국 해군들은 자신의 전력을 과시하기 바쁩니다. 훈련 영상을 공개하고 신무기를 자랑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정밀하게 훈련하고 절제되게 운용했습니다. 자랑 대신 완성도를 추구했죠. 가장 큰 소리는 가장 깊은 침묵에서 온다는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저는 6번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3시간 42분, 4시간 15분, 4시간 38분, 5시간 23분, 3시간 47분, 3시간 52분. 모든 케이스가 6시간 이내에 끝났죠. 24시간 점령이라는 일본의 주장은 완전히 빗나간 계산이었습니다. 패배한 건 일본이 아니라 20세기식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제 보고서 이후 나토와 여러 동맹국들이 한국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 지배, 통합 운용, 정밀 타격, 전자전 우위. 이 4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프레임워크가 새로운 해양 전략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죠. 저는 그 과정에 자문으로 참여하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독도는 단순히 지켜지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통제되는 공간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그 해역의 수면 위와 수면 아래, 그리고 전자기 영역까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가 하늘을 감시하고 잠수함이 바다를 지배하고 전자전 체계가 보이지 않는 영역을 통제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해양 통제였죠.
저는 책의 마지막 문단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의지는 체계를 낳고 체계는 승리를 낳는다. 한국은 50년 동안 독도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체계로 만들었다. 그 체계는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벽이 됐다. 준비는 우연을 몰살시킨다. 독도 해역에서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계산되고 모든 것이 통제된다.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그 바다는 이미 한국어로 지휘되고 있었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68%라는 숫자로 시작했던 분석이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죠. 숫자는 죽고 시스템이 살아났습니다. 오만은 사라지고 경외가 자리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전장은 철학의 합계였습니다. 물량의 철학은 20세기에 머물렀고 시스템의 철학이 21세기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제 책은 다음 주에 출판될 예정이었습니다. 제목은 침묵의 바다 마이너스 독도가 말하지 않는 것들이었죠. 저는 이 책이 군사 전문가들 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읽히길 바랐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떠드는 데 있지 않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으니까요. 독도는 오늘도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가장 정교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이제 압니다. 침묵하는 강자의 위험을 말이죠.